북한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해킹 인재를 좀 육성을 합니다. 북한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은 암호화폐 해킹 등을 통해서 충당한다. 오늘의 플러스, 조직화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최근에 북한이 우리나라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더 자주 들리는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네네.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이제 국정원장, 그러니까 전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봤을 때 하루에 시도되는 평균 해킹 시도 건수가 162만 건이다. 하루에요? 네네. 그럼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뭐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네. 어차피 프로그램이 공격을 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하루 평균 162만 건의 해킹 시도 건수가 발생하는데 이 대부분은 북한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최근에 이란하고 파키스탄 쪽에서 들어오는 공격이 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당혹스러운 게 뭐 중국이나 그밖에 뭐 파키스탄이나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와 한때는 설린 우호적인 관계를 굉장히 공고히 구축했던 나라들인데 거기서 우리를 왜 공격하죠? 일단은 전신이 아니냐 이런 건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해킹 공격이라고 하는 건 비전시 상황, 관계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좀 좋았을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때도 사실은 해킹 시도 건수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저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친해 안 친해 이건 별로 상관없고 항상 해킹 공격은 일정 수준 이상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말씀 주신 열거한 나라들 중에는 우리의 가장 뭐 흔히 우방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을 언급하시거나 그러진 않아서 이게 국가 관계에 따라서 늘고 주나 그런 걸 여쭤본 건데 그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비율과 관련한 것이고요.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는 사실 우리하고는 그렇게 아주 미국처럼 가깝지는 않은 건 사실이고 또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공격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공격 안 하느냐? 실제로 뭐 밝혀진 문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해킹 시도를 했던 그런 자료들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비중이 높으냐 작으냐의 차이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를 매일 사이버 테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실제 그들의 사이버 해킹 뭐 이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입니까? 이 질문은 제가 방송을 나가든 강의를 하든 이제 빠진 적이 없어요. 궁금하니까요. 근데 제가 뭐 심각합니다. 뭐 어떻습니다. 이러면 또 저 김 교수라는 사람은 저 보안하니까 또 너무 이게 과장해서 얘기한다. 북한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게 어딨냐. 당장 거기 컴퓨터도 없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 북한의 어떤 실력을 얘기할 때 주로 드는 것이 ACM, ICPC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 세계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 대회. 이런 대회가 굉장히 유명한 대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 학생들이 세계 대회에 잘 출전을 안 해요. 그래서 객관적인 실력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 대회라는 곳에 북한 학생들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한 2016년 정도 되는데 이때 북한 학생들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나온 대회에서 28등을 했습니다. 상위권이네요. 28등이면 그래도 뭐 아무튼 1, 2등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죠. 그렇죠? 28등이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스탠포드 대학 팀보다 위에 있는 성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대표팀들이 나갔었는데 국내 대학생들과 비슷하거나 그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한 학생들의 컴퓨터 실력 자체가 예.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실제 요 당시에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이 대회에 나가셨던 교수님이 계세요. 예.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분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얘기가 기초가 굉장히 탄탄하다. 그래서 문제 푸는 속도를 보니까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북한 학생들의 컴퓨터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 컴퓨터 실력이 좋은 데다가 사실은 북한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해킹 인재를 좀 육성을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네. 그리고 북한은 사실은 인터넷 이런 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해킹을 잘하면 예. 중국 쪽이라든가 예. 유럽 지역에 가서 해킹 부대로 활동을 해요. 아, 해외에 근무할 수가 있군요. 그렇죠. 이게 굉장한 이 동기부여가 되는 그렇겠죠.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올림픽 가서 입상하면 군면제 해줄게 예. 이런 급의 거의 동기부여라고 보시면 그렇겠네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본 실력도 좋은데 동기부여도 강하니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거죠. 아,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었군요. 그렇죠. 북한 실제- 바깥에 살 수 있는. 실제로 유럽의 기업가 분이 그분이 이제 북한을 한번 보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굉장히 유명한 IT 관련 잡지에 예. 기고문을 하나 냈었는데 예. 그때 그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소프트웨어 강국 그럼 인도를 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인도를 소프트웨어 어떤 개발 전진 기지 같이 활용한단 말이죠. 근데 인도도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과연 그럼 제2의 인도가 누가 될 거냐? 아, 그때 이 사업가가 뽑은 곳이 북한입니다. 그 정도군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면 북한은 왜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이 사이버 테러를 하는 인재들을 육성하고 길러내고 관리하나요? 제일 큰 건 돈벌이가 되니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 해커들이 외국에 나가서 해킹을 할 때 북한 정부 차원에서 무슨 돈을 지원해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돈 벌어서 아, 자기 체류 비용은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고요. 야. 거기에 더해서 네. 성과를 내서 그 돈을 네. 북한으로 보내줘야 네. 계속 거기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해킹을 통해서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팔아도 돈을 벌 수 있고 네. 요새는 또 암호화폐, 가상 네. 자산을 또 탈취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인터넷 뱅킹 자체를 공격해서 돈을 벌 수도 있으니까 네. 이게 꽤 짭짤한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킹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네. 해킹이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 중에 하나입니다. 비대칭 전력이라는 네. 게 어떤?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나라가 예. 동등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해킹 전력을 논할 때 예. 반드시 얘기하는 것이 그 나라의 인터넷 의존도를 따집니다. 네. 인터넷 의존도라고 하는 건 그 나라가 생활하는데 인터넷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렇겠죠. 모든 뭐 정보 문서 다 인터넷으로 띄고 그럼요. 뭐 인터넷 뱅킹하고 이러잖아요. 예. 북한은 인터넷 의존도가 0에 가깝습니다. 영에. 그렇죠. 와. 자, 그러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어요. 공격할 거리가 많구나. 그렇죠. 쉽고. 그렇죠. 아.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도 공격해야지. 공격을 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공격을 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네요.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해킹 전사를 100명, 100명씩 네. 양성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전원 공격수, 네. 우리는 전원 수비수. 이러니까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게 외화벌일 줄 당연히 알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북한 해커입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뭐 해킹해서 암호화폐 일부 빼돌려서 돈 벌어다가 북한에 기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말씀 듣고 보니까 내 체류비와 내 월급도 그 과정에서 벌어야 되는 거니 뭐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건 해킹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국정원 내부를 해킹한다든가 우리 전산망이나 전력망을 해킹해서 마비시킨다든가 이건 금전적으로 바로 환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왜 하죠? 그 해킹 부대들이 예. 역할이 좀 나눠져 있어요. 아. 한 4-5명이 이제 한 팀이 돼서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은 금융기관을 해킹해서 예를 들어 돈벌이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예. 어떤 팀들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 방송국을 해킹한 데든가 예.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팀들은 방산 정보라든가 예. 정보기관과 관련된 정보들 이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유출하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졌구나. 이 팀들의 역할이 전부 다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도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혹시 추정치가 나왔습니까? 연간 북한 해커들이 우리나라 뭐 암호화폐 거래소든 무슨 뭐 혹시 뭐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 그 계좌 그냥 몰래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다 합쳐가지고 얼마만큼의 피해를 연간 보고 있다 이런 통계 있습니까? 그게 뭐 전 세계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나온 건 없는데 유엔에서 발표된 자료 중에 북한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은 와. 암호화폐 해킹 등을 통해서 충당한다. 그리고 그 예산들의 상당수는 뭐 미사일 네. 개발한다든가 이런 데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예. 우리 정부도 북한에 들어가는 이 어떤 암호화폐 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예. 굉장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많은 공격들을 북한이 하고 이게 다 북한이 해킹해서 가져간 건지를 어떻게 하냐?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맨날 못 잡으면 북한이래. 그러니까요. 예. 기승전 북한 뭐 이거. 그런데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 정부 또는 미국 정부가 북한을 이렇게 추적을 했을 때 그렇게 뭐 이렇게 대충 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겠죠.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뭐 IP 주소, 즉 인터넷 주소를 추적해서 북한인지 판단한다는데 이거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봐도 그 IP 주소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위변조가 가능하다는데 그럼요. 그걸 어떻게 추적합니까? 하다못해 PC방에서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보통 할 때요. 예. 인터넷 주소도 추적을 하지만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예. 해킹을 하려면 예. 컴퓨터 프로그램, 해킹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개발자의 어떤 작성 스타일이 거기서 묻어납니다. 예. 마치 소설 쓰면 문체가 네. 있고 그림 그리는 스타일이 있듯이 프로그램 작성할 때도 그 사람의 프로그램 작성 스타일이 묻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네. 너 이거 베꼈어 안 베꼈어 딱 했을 때 알죠. 예. 그걸 갖다 이렇게 이거는 유사도가 얼마입니다. 이걸 비교해 주는 그렇죠. 그런 도구를 쓰거든요. 예. 우리 정부 또는 미국의 FBI 같은 데는 어떤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들로부터 압수한 그런 해킹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이제 북한 해커들이 썼던 그 패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것들과 비교를 해서 유사도가 몇 프로다 이런 것까지도 다 분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우리 정부가 발표할 때는 크로스 체크를 다른 기관하고 전부 다 합니다. 예. 그래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대충 분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추가 질문을 드리면 아주 고도의 범죄자들이 범죄 집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 걸리기 위해서 북한 해커 스타일로 이렇게 해킹을 해야지 이렇게까지는 안 되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예.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합니다. 그마저도.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예. 초반에 해킹을 당했었어요. 예. 당했는데 그때 외신에서는 북한의 소행이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좀 더 분석을 해보니까 러시아의 해킹팀이 북한을 흉내내서 해킹한 거였다. 이렇게 다시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뭐 북한 얘기를 주로 여쭤보곤 있습니다만 국제 해커 단체들은 도대체 그럼 북한 해커들과 달리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국제 해커 단체들도 예. 북한과 뭐 비슷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단지 그 친구들은 조금 더 전쟁에 특화돼 있다. 전쟁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우리 뭐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 있잖아요. 네. 그때도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은 해킹전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전쟁에 해킹이 쓰이는 건 초기에 들어가서 내부의 분열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의지 자체를 이제 없도록 예.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예. 대표적인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해커 부대가 처음에 들어가서 통신기기 자체를 전부 다 마비시켰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안에다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통신, 인터넷 같은 게 잘 돼 있으면 외부 기사를 검색해서 이거 가짜 뉴스네 이렇게 판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인터넷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차단시키고 나면 예. 안쪽에 잘못된 정보가 흘러 들어갔을 때 예. 이걸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부에 동요가 일어나면서 내전까지도 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떠났대. 지금 어디가 지고 있대. 뭐 이런 것들. 그렇네. 네. 그래서 그때 우크라이나에서는 앨런 머스크한테 그 위성 인터넷을 우리가 쓰게끔 좀 빌려달라. 스타링크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스타링크가 공급됐고 그걸 통해서 통신을 재개할 수 있었죠. 요즘은 진짜 전쟁을 할 때도 사이버 해킹 능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졌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해킹 기술도 요즘은 뭐 다 대세가 뭐 인공지능이다 뭐 이런 소리들 많이 하는데 해킹 기술도 계속 그에 맞춰서 진화 발전을 하겠죠. 그렇죠. 요새 뭐 제일 화두는 AI, 예. 그걸 이용한 뭐 딥페이크, 예.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요새 이런 어떤 딥페이크, 그러니까 AI 기술을 이용해서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뭐 협박을 한다든가, 뭐 금전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시도는 정말 많이 늘고 있고요. 예. 사실은 요새 이런 게 는 것이지 시도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4월에 어떤 연구 논문이 한번 발표된 적이 있었냐면 예. 우리가 보통 그 당시는 이름이 페이스북이었죠. 페이스북에 이렇게 사진을 굉장히 많이 올리잖아요. 예. 그럼 그 사진을 쫙 모아서 예. 3차원 입체 얼굴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걸 3D 프린터로 찍어서 예. 얼굴 인식기를 우회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런 건 이미 2016년도부터 시도가 돼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또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수도의 키우 시장의 얼굴을 예. 딥페이크로 만들어서 예. 유럽의 정치인들하고 통화를 했던 사례도 가디언지에 보도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완전 미션 임파서블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 벌써 되고 있었고 그것도 최근 AI 이슈 터지기 전이 2016년도나 이때부터 시도가 있었고 앞으로는 진짜 더 걱정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보도됐던 건데요. 네. 홍콩의 한 금융사 직원이 이제 딥페이크에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 홍콩 금융사의 CFO, 그러니까 금융 총괄 책임자죠. 이 양반이 어디로 돈을 보내라 이렇게 예.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거 거짓말 같은데 이러고 안 믿었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화상 통화를 한 겁니다. 예. 근데 화상 통화를 딱 했는데 보니까 자기 재무총괄 책임자 얼굴도 보이고 예. 그 뒤에 배경에 동료들 사진들 영상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할 때 보통 저쪽에 그렇죠. 여러 명이 있을 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2억 홍콩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0억 원 정도 되죠. 세상에. 이것들을 실제로 계좌이체했던 그런 사례가 최근에 보도됐었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됐는데 요새 이제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피싱 공격에 이것이 적용됐을 때 95% 정도 예산 절감 효과를 발생시킬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피싱 공격이 굉장히 더 정교해지고 더 자주 발생할 확률이 네.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금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대책은 없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 딥페이크 피싱 뭐 다양한 기술이 많아서 그냥 피싱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앞서 제 개인적인 고충부터 좀 해결을 해주세요. 가족이 연락 왔어요. 그래서 목소리는 분명해 보이고 아니 문자 보고 이상해서 목소리도 들어봤더니 목소리도 비슷하고 요즘 그것도 쉬우니까요. 그래서 화상통화하자 했더니 얼굴도 있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방어해야 돼요? 사실은 점점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고요. 일단은 아까 제가 AI를 이용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했던 어떤 그런 거 이거는 사실은 찬찬히 보면 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화상 통화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이제 화질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화질이 좋다는 전자에 보면 네. 어색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만 눈여겨서 예. 본다라면 그래서 아주 고화질의 화상 통화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어느 정도 그걸 판별해낼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옛날에 피싱 또는 뭐 이런 어떤 스팸 문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을 때 네. 우리 정부가 계속 광고하던 게 있습니다. 뭐예요? 뭐였냐면 일단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전화를 끊고 예. 거꾸로
내가 전화를 걸어봐라. 예를 들어 지금 검찰입니다.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뭐 사기 이런데 연루되셨습니다. 네. 이러면 그럼 어느 검찰청이 누구신가요?라고 물어본 다음에 네. 전화를 끊고 내가 인터넷 뒤지면 검찰청 전화번호 나오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거꾸로 전화 걸어서 누구 바꿔주십시오. 한 다음에 확인하라는 겁니다. 예. 이게 원래 정상적인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화를 해서 네. 요새는 내가 전화를 걸어도 네. 그 전화가 해커들이 사전에 입력해 놓은 다른 전화번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대검찰청에 전화를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해커들 쪽 전화번호로 리다이렉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전화를 끊고 거꾸로 해서 확인했어. 이걸 더 이상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엄마 나 휴대폰을 뭐 어떻게 돼갖고 돈을 좀 보내줘라든가 뭐 예. 이러면 현실적으로는 화상 통화를 네.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화상 통화라는 게 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뭐 아이패드라든가 여러 가지 있죠. 뭐 갤럭시라든가 예. 이런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현실적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네. 기술이 너무 발전하니까 예. 해킹 사례들을 예.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새 이런 식의 문자들, 이런 식의 어떤 피싱들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눈여겨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군. 유행하는 또 피싱 방법들이 있으니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미리 숙제해 놓으면 좀 대응이 된다. 네. 혹시 뭐 이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되나요? 예를 들어 화상 통화를 해요. 예를 들어서 손을 뭐 뱅글뱅글 돌려봐. 뭐 이런 것도 다 그냥 바로 대응하는 거죠. 사실은 요새 네. 이제 연구되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 연구되냐면 예. 사람 얼굴을 이렇게 잘 보면 네. 그냥 하얗지는 않죠. 그렇죠. 이제 피가 돌기 때문에 예. 얼굴 색깔이 울긋불긋하잖아요. 울긋불긋합니다. 그 혈류의 흐름을 예측을 해서 네. 이게 갖다 붙인 그림이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기술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혈류로. 네, 이제 외국계 회사가 만들었던 기술이고 예. 그런데 실험실 환경에서는 90% 이상의 굉장히 높은 어떤 탐지율을 보인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네. 그게 이제 실제 환경에서 사용됐을 때는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글로벌 테크 기업들도 예. 이런 어떤 딥페이크를 막기 위한 예. 그런 것들을 또 연구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정부도 요새 여러 가지 좀 대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네.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어떤 AI를 이용한 어떤 그림,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도구를 낼 때는 예. 반드시 워터마크가 찍히도록, 즉 영상이 이렇게 이건 인공지능이 네. 생성한 워터마크입니다. 이런 것들이 찍히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나름대로 보완들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북한의 그 절정고소 해커들이 네. 우리 같은 소소한 개인들의 계좌까지 터는 그런 것도 하나요? 하죠. 해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 예. 저 뭐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냥 일상 개인인데 뭐 저 같은 사람을 해킹하겠어요. 진짜로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데 해킹이란 건 예. 내가 저 사람을 노려야지 이렇게 사람이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해킹 프로그램이 그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킹을 막 시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통 첫 번째 깔리는 프로그램은 예. 정찰하는 프로그램이 깔립니다. 네. 그럼 이 정찰하는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노트북에 쫙 깔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는 그 노트북에서 뭐 예를 들어 뭐 문서 파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수집해서 예. 해커들한테 보냅니다. 그럼 이제 해커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예. 분류를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금융권에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정부 부처에 다니는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금융권에 다니는데 이 사람은 좀 중요한 사람인데 이렇게 그룹핑된 사람한테 네. 한 단계 더 진보한 해킹 프로그램이 또 다시 설치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한테는 정보 수집을 하는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그렇겠네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 뱅킹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돈을 또 가로채는 그런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이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은 불특정 다수를 해킹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해킹은 내가 피해자가 됨과 동시에 가해자로 바뀝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내가 스마트폰이 해킹됐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정보를 뽑아가고 뭐 이런 걸 하겠죠. 예. 그와 동시에 내 전화번호부 목록을 뒤져서 그 사람들한테 또 해킹 어떤 사이트가 첨부된
문자 메시지를 또 보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럼 내가 또 가해자가 그렇네요.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나 하나쯤은 예외일 거야. 이게 굉장히 많은 2차, 3차 피해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나 자신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걸 네.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해커들의 활동들이 개인 뭐 아니면 기관 이런 거 구분하지도 않고 처음에 다 시도되고 이게 또 요즘은 인공지능 등 딥페이크 관련한 여러 기술들로 인해서 더 진화 발전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악용된다고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하거나 발달을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인공지능을 활용을 안 할 수도 없고 보안 문제는 점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건 맞습니다. 뭐냐면 해킹 시도 건수가 하루에 162만 건씩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른 정책을 편 게 있습니다. 예. 그게 2006년도부터 실시해온 예. 망분리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망분리요? 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 자, 해킹을 많이 당한다. 그럼 해킹을 안 당하려고 그러면 예. 인터넷과의 연결 통로를 다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렇겠죠.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이게 망분리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그러니까 정부기관이나 네. 금융기관에 가보시면 네. 직원들 PC가 인터넷과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끊어져 있습니다. 이걸 망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아주 극한의 망분리 정책을 펴왔고 예. 이게 굉장히 확대돼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 하다못해 저희 고려대학교 병원도 네. 망분리가 돼 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제가 몇 해 전에 시중은행에 이런 관련한 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라인이 뭐 3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직원들끼리도 전산으로 뭔가 소통을 해야 되니까 내부 인트라넷 같은 게 있고 외부 하는 게 있고 아주 중요한 돈만 하는 게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거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실제로 은행이나 방산업체, 공공기관 가면 인터넷 검색용 PC는 아예 별도 자리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은 딱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내가 쓰는 책상 위에 있는 PC에서는 인터넷 연결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요새 모든 나라들은 AI,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막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막 기업들도 나오고 있고 또 딥페이크 이런 것도 AI로 또 물리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극단의 망분리 정책을 하다 보니까 자, AI를 하려고 그러면 학습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그렇네요. 망이 다 끊어져 있으니 학습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이다. 그럼 군도 요새 AI를 활용하려고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데 육군은 육군 따로, 해군은 해군 따로, 공군은 공군 따로, 해병대는 해병대 따로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연결돼 있지 인터넷과 또 서로 연결이 아예 안 돼 있습니다. 보안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 학습 데이터 자체가 안 모이고 그러니까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정책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혁신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국방혁신위원회에서 대통령께 이 극단의 망분리 정책이 해킹에는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AI하고 클라우드하고는 완전히 상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AI랑 클라우드를 포기할 거면 모르겠으나 이걸 하려고 그러면 망분리 정책을 외국처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께서 그걸 받아들이셔서 작년 12월에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을 중심으로 망분리를 현행 제도에서 미국이나 유럽 같이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그런 어떤 단계를 밟고 있고요. 9월에 아마 그 발표가 날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나온 초안은 어떻게 돼 있냐면 공공기관이라든가 병원 또는 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그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서 3등급 예를 들어 1급, 2급, 3급으로 나눈다. 그리고 1급 데이터는 고들끼리 모아서 인터넷과 연결 안 된 PC에서만 1급 데이터는 볼 수 있게 하고 2급이나 3급 데이터는 어느 정도 인터넷과 연결되게 해서 AI 학습이나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전산 시스템을 획일적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끊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고민하겠지만 당연히 미국이나 주요 국가들도 비슷한 고민할 것 같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그 있나요? 나라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군요. 그래서 내부 정보를 전부 다 등급화시켰고요. 예. 그래서 걔네들은 레드 존, 옐로우 존, 그린 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다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1급 정보는 그냥 레드 존에 들어있어서 예. 이 레드 존에 있는 컴퓨터들은 인터넷과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2급, 3급 데이터들은 예. 옐로우 존이나 그린 존에 들어가 있고 예. 얘네들은 인터넷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막고 방어하기 위한 능력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결국 그거에 실패했어요. 정보가 유출되고 자금도 탈취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당하고는 못 사는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뭔가 공격하고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심지어 우리 지금 보니까 미국도 우리나라 국가기관에 들어오려고 시도했던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 주셨고 중국, 러시아도 그렇고 그럼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역으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든 간에 이렇게 침투하려는 시도 합니까? 합니다. 해요? 네. 이거 답변 괜찮으시겠어요? 순간 아니 당황하시는데. 이건 뭐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제가 당황했는데 공격 우리나라도 합니다. 네. 예, 우리나라도 공격 실제로 하고요. 사실은 예전에 북한에서 김정남 씨가 뭐 암살했을 때 그때 도대체 이 신원이 누구냐 이렇게 좀 이제 왈가왈부 할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 지금 죽은 살해당한 사람이 김정남이 맞다. 이걸 확인해 준 것이 우리 정보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왜 가능했냐면 예. 이 암살당한 사람의 신원 확인이 왜 안 됐냐면 북한이 워낙 폐쇄적이기 때문에 예. 뭐 아들들이 이때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것도 뭐 어릴 때 사진이나 좀 있고 뭐 이러니까. 네. 그런데 우리 기관도 북한의 뭐 이런 것들을 해킹을 해서 네. 그 사진들을 우리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우리 기관이 제일 빨리 신원 확인을 해줄 수 있었다. 오히려 전 세계에서 하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관심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지금 아직 언론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김정은의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기관은 어떻게 보면 사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을 수도 있죠. 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얘기하면 아까 뭐 처음에 할 때는 뭐 북한은 인터넷도 안 쓰고 그래서 네. 비대칭 전력이라면서 북한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해외에 있는 예. 여러 가지 영사관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전부 다 해킹 대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반대로 우리도 그런 정보를 미리 알아야 대응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해외에 여러 가지 탐색을 한다라는 말씀. 그나마 그걸 들으니까 저는 오히려 안심이 좀 되네요. 그게 나쁜 용도가 아니라 우리도 대응도 하고 확인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우리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큰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북한 해커다 아니면 뭐 러시아 해커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성과급이 탐이 나면 저는 한국을 대상으로 해킹을 한다면 저라면 영순이는 국정원 이런 거 관심 없고요. 성과급 받아야 되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뭐 도면이라든가 내부 문건이 전 제일 탐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리 기업들은 국가보다는 당연히 경제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 내에서만 활동해야 되는데 이런 거 대응력이 충분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망분리 말씀드렸잖아요. 네.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들도 다 망분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런 뭐 컴퓨터 이런 거 안에 아예 갖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극단의 망분리는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망분리를 미국이나 유럽처럼 개선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 극단의 아주 획일적인 망분리를 하다가 이거를 AI를 쓰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는 인터넷과 연결하고 어떤 데이터는 차단하고 이렇게 예. 선택적으로 한다라면 예. 당연히 해킹 시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대기업도 그렇고 예. 우리 정부도 그러면 예전에는 사실은 다 망을 끊어놨으니까 좀 편하게 예. 사이버 보안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제는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망분리를 개선하면서 보안의 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 이러면서 요새 정부 문서 기사 같은 거 잘 보시면 예.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가 나올 겁니다. 제로 트러스트요. 네. 제로가 이제 숫자로 0이라는 네. 뜻이고요. 네. 그다음에 트러스트가 신뢰할 때는 그 트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제로 트러스트는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 즉 옛날에는 망분리가 돼 있다는 전제하에 그 믿음하에 여러 보완을 했다라면 지금은 망분리 같은 걸 믿지 않는다. 그래도 안전한 보안 대책이 나올 수 있게끔 모든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이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여러 가지 보안 기술들도 같이 개발해서 그것들을 지금 9월 이후에는 일선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흐름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두 번째 질문하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아까 앞서 일부에서 무슨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장면들 같은 내용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는 진짜 나노 기술이 발달되면 우리 영화에서 보면 우리 교수님들 지금 안경 착용하고 계시고 저도 안경 쓰고 있는데 우리 안경 옆에 여기 아주 소형 카메라가 있어서 망은 분리됐지만 내가 1급 레드존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안경 옆에 이 카메라로 화면에 나오는 것들을 다 찍어가지고 그러고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손경제에 제가 나오다 보면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조금 딴 데서는 안 나오는 질문을 이렇게 훅 하실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근데 질문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건 옛날에 이미 됐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구글 글래스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구글 글래스가 뭐 안경에 컴퓨터부터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었냐면 구글 글래스를 갖고 갤럭시 패드나 아이패드든 또는 ATM 기계든 거기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사람의 손을 봅니다. 그럼 그 손동작을 인식해서 비밀번호를 원거리에서 알아맞히는 그 기술은 이미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요새 노트패드 같은데 딱 비밀번호 입력판을 뜨면 다 다른데 자판이 숫자가 있죠. 다르죠, 위치가. 그게 이제 그때 이후로 바뀐 겁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ATM 기계는 사실은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돼 있어서 바뀌질 않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이미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이제 스마트폰, 보통 회사에 갖고 들어가는 스마트폰은 단순히 그냥 카메라 같은데 이렇게 테이프 붙여서 가리는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기술 수준은 스마트폰에 있는 센서가 컴퓨터 CPU에서 나는 소리를 잡아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컴퓨터에서 어떤 처리를 하고 있는지 비밀번호를 뭘 눌렀는지까지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확률이, 그러니까 정확도가 80%에서 85% 사이입니다. 대단하네요. 해커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하나 지금 진화 발전되는 어떤 사례들 그리고 전 세계적인 대응책들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얼추 그냥 상식적인 내용으로는 전 세계에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기술 역량은 의외로 이스라엘이 제일 높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나라도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객관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해커들의 월드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데프콘이라고 해서 한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데프콘이라는 대회에서는 전 세계의 해커들을 다 불러서 2박 3일 동안 해커 대회를 열어요.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겁니다. 살아남은 1인이 이제 왕좌를 차지하는 거예요. 30년의 역사 동안 아시아 국가가 우승했던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팀이 최초이자 또 2회 우승을 했었습니다. 이거 자부심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한국의 해커들이 꽤 뭐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데 스카웃돼서 활동하는 해커들도 있고요. 잘합니다. 잘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인터넷 의존도가 너무 높고 IT 기술의 발전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거예요. 그래서 골문이 너무 큽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켜야 할 곳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다 막았으면 좋겠으나 이제 뚫렸고 그것이 이제 보도되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해킹 공격을 많이 받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데도 해킹 공격 당연히 많이 받겠죠. 그래서 외국의 많은 정부들은 막는다라는 개념에서 복원한다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막는 건 이미 불가능하다. 그런데 뚫렸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원상복구한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조금 바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기사를 보시더라도 뚫렸다라는 거에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얼마나 빨리 복원했느냐. 우리 먹통 사례가 막
뭐 굉장히 일주일 막 이렇게 가면 굉장히 분노하시고 실제로 겪어보셨잖아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언론에서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상식이 되어버렸네요. 이 사이버 테러와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 오늘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정말 중요한 정보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